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호전된 데다 두바이 쇼크가 또 다른 경제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형성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0.2% 상승해 1471을 기록했습니다. 두바이발 악재가 진정되면서 유럽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5% 내외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 소식에 1.4% 올라 배럴당 78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값은 장중 온스당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외환 보유액은 2,708억 9천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6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서 장이 끝난 아시아 일본 증시의 경우에도 2.4% 오른 것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 상승 마감했었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4개월 내 최대 폭으로 올랐었는데 다우 역시 100포인트 이상 올라 126포인트 상승한 1471을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랠리에 뉴욕 역시 동참을 한 셈인데요. 두바이 관련 리스크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역시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1471, 연중 최고치로 끝이 났네요. 예, 다우지수 결국은 지금 두바이 악재에 대한 악재에서 이제 안도감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바뀌면서 양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1.23% 상승한 1471포인트, S&P 500 지수 또한 1.21% 상승한 1108포인트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46% 상승한 2175.81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미국보다 먼저 마감했던 유럽 증시 또한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으로 인한 상승 흐름은 이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장의 랠리를 계속 지속해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결국 시장에서의 두바이발 악재 이후에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 랠리가 이끌어지는 모습인데요. 연중 최고치인 1501포인트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급 물량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강세장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더 돌파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지표 호재, 그리고 두바이발 악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장 초반 강한 갭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 계속적인 행보 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 지금 다우지수 얼마나 더 강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로 봤을 경우 결국 240주 주봉이 있는 1600선 내외 부근까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600선에서 이러한 저항선을 얼마나 더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보다는 상승 랠리 속에서 매도 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여태까지 쫓아오지 못했던 매수 물량이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약세장으로서의 하락할 수 있는 추세 또한 여지는 큰 폭으로 계속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산타 랠리를 이끌 수 있는 12월 달 배당 시즌으로 돌아오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수급을 계속적으로 올려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지 여부는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두바이 월드의 26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조정이 일단 시작됐다라는 소식에 두바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일본, 중국 포함해서 유럽도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고요. 여기 뉴욕도 동참을 했는데 이제금 이런 분위기를 좀 탔다라고 했을 때는 두바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증시에는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두바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데 기대감을 실어주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 모두 1%에서 2% 가까운 상승 랠리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장중 김정일 피습 사건이
루머가 돌자마자 시장이 1% 가까운 하락세로 바로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이러한 악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주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장에서 악재가 하나 나타났을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두바이발 훈풍으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두바이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악재가 호재로 작용될 만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랠리를 이끌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두바이 월드에서 부채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랠리가 되는 기폭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두바이 월드가 590억 달러의 부채 가운데 260억 달러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었으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작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두바이 월드가 예전 GME 파산일 때와 마찬가지로 굿뱅크와 배드뱅크를 나눠서 시장에서의 자산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바이 정부에서 두바이 월드의 모든 부채를 보증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에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 호재로서 작용될 확률은 아주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악재 이후 시장에서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지껏 못 잡고 있던 매수 물량이 시장에서의 매수를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크게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말이죠. 주택 관련 지표는 예상 밖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제조업 관련 지표는 중국과는 또 분위기가 다르게 예상치도 굉장히 낮게 잡았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먼저 10월 잠정 주택 판매 이 부분부터 살펴보죠. 예, 시장에서의 지금 잠정 주택 판매 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월 대비 3.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가장 이번 같은 경우에 잠정 주택 판매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호재로 작용했던 것은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인한 매매 계약이 증가한 것이 시장에서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부의 세금 환급에 힘입어서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 전월에 110보다 3.7% 증가한 114.1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매도자와 구매자 간의 균형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시장에서의 무게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중반에는 주택가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2009년 초반을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적인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러한 주택 관련 지표들 그리고 주택 매매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세금 환급에 힘을 입었던 모습이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끝났을 경우 다시금 이러한 잠정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증시가 조금은 더 자산 버블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강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모멘텀이 될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다퉈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주택 관련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은 세제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반면에 예상치를 하회했던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요? 예, 지금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53.6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지금 계속적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는 청신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53.6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월 55.7보다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50을 기점으로 하는 ISM 지수가 4개월 연속 확장세로 진입되고 있다는데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복 속도는 지금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완만한 둔화세
강세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재고지수 또한 전월에 46.9에서 41.3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신규 수주 지수 또한 전월에 58.5에서 60.3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고의 감소가 단순히 기업들의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기보다는 생산량의 물량 또한 소폭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신규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재고가 해소되고 있다는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건 그만큼 시장 내수 경기나 그리고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재고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의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지금 신규 수주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신규 수주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4개월 연속 50이라는 기준점을 넘으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상치보다는 못되게 나왔지만 일단은 기준점은 넘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어제 우리 오후장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중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55.2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9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경제 궤도가 이제 계속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데 무게감을 다 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7.8%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의 GDP 성장률이 10% 가까운 성장폭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목표치였던 8.5%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중에서 가장 양호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중국 경제가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 다우지수 또한 중국 증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저바우 총리가 위안화 절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단순히 중국의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악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흐름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바이 월드의 악재로 인해서 단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의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JP 모건 같은 경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시장에서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중국 본토지수, 그리고 중국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끌면서 두바이나 이머징 마켓 또는 한머니가 중국의 펀더멘털을 기점으로 해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계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 내수 경기 부양책이나 여타 다른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내놓는다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중국 증시 강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이끌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가운데 시장은 강한 흐름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중국,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만큼 시장에서 오늘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면서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의 확대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같이 중국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알루미늄 제조업체죠. 알코의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소식도 한번 챙겨보죠. 예,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달러 약세 기조가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군인 은행 업종들, 그리고 이제 리오틴토 엑스모빌, 그리고 BHB 빌리통 같은 철강성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었었는데요. 지금 스코틀랜드 로얄은행 그리고 HSBC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두바이 악재 이후 이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매 유통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면서 시가총액 상위군인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0.37% 상승으로 했었고 지금 다른 여타 유통업체들 또한 1% 가까운 강한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도 1.7%대의 상승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같은 지주사들 또한 대부분 1% 상승세를 이끌면서 시장에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어제 같은 경우 가장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급락을 했었던 이런 두바이 관련된 은행들의 상승 흐름 그리고 여타 다른 이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를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달러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자 유가가 오르고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상품주가 모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달러화가 다시금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렸잖아요. 함께 이제 상품 쪽도 살펴보죠.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는 78.37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금값 같은 경우도 1.5% 상승, 온수당 1,199.1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수당 1,200불에 근접해 있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1,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온수당 1,202.70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상승 흐름의 가장 큰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유로당 1.518달러, 지금 발표가 나면서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강한 랠리 흐름을 이끌고 있고 달러 약세로 인한 해외 증시에서의 지금 미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상승 랠리 주도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기조가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유가 같은 경우는 75불과 85불의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또 다른 금을 매입할 것이란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 강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됐을 경우 시장에서 단기 충격은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달러 약세가 결국 에너지주를 밀어 올려서 뉴욕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달러화 가치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연동되어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 지금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지금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잡기 위해서는 조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조만간에 금리를 올려야 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투입한 과도한 자금을 빼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른 여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계속적인 개선세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데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년간 연간 평균 성장률이 3%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두바이발 불안이 진정되면서 다우가 1.2% 올랐습니다.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밤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요? 일정들 한번 챙겨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NBA 주택융자 신청 건수 그리고 ADP 민간 취업자 변동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있는 베이지북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베이지북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지북에서 나오고 있는 언급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랠리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취업자 변동 지수의 발표가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 ADP의 민간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 ADP 취업자 변동지수 그리고 베이지북의 발표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두바이 충격에서 유럽도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4개월 내 최대폭까지 올라왔어요.
예,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상승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유럽 대부분 전일 1% 가까운 하락세를 이끈 이후에 지금 다시금 상승에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영국은 2.34%, 프랑스 2.59%, 독일 2.7%대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SBC 그리고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2.7%, 3.3%를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일 마감했던 미국장이 유럽장은 하락을 했었지만 미국장은 상승 마감했었고 오늘 또 미국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계속적인 행보를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던 만큼 이러한 흐름이 영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유럽 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바이발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한 뉴욕의 다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회복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1570선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조금 더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우리 증시 충분히 따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가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죠. 장중 루머로 인한 출렁거림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루머로 밝혀지면서 증시는 재차 회복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두바이발 악재 희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차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 엔화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주들의 경쟁력 강화가 우리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장세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 변곡점 위치에 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웹도독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서는 전주말에 외국인들 대규모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14,000계약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이러한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9,700계약의 이익 실현성 물량이 전일 청산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박스권 하단부 확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상황이 판단되어지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잔여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익 실현 매수를 지속한다 이러면 추가적인 상방적으로의 웹도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변수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전주 폭락으로 인한 종목별 가격 조정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그 상승 탄력의 가속화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것인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그 상승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일에 이어서 지속 여부가 오늘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수의 탄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도 업종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바이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결 가닥을 이어가지 못하고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의 대책 이러한 것 또한 이제 불확실한 만큼 복병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악재 돌출 시에 발빠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오늘 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누적 매도분에 대한 청산이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하셨었고, 어제 이어서 IT 자동차가 계속해서 가준다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IT와 자동차 쪽, 그러니까 기존의 수출주의 주도주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엔화 강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 때문인데, 일본 정부가 지금 엔화의 초강세에 대해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주도주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엔고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약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한은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엔고 현상에 의해서 경쟁력 강화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만은 전일 발표된 이제 그 산업 지표, 경기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를 봤을 때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줄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인지가 이제 향후 펀더멘털상의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판매가 좀 늘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강도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자체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악재로 인한 폭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종이 골고루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몇몇 핵심 종목 중심으로 상승하는 만큼 그런 핵심 업종과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개별 종목성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저가주의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증폭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수 많이 그리고 급하게 올랐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의 보수적인 입장과 개별 종목 입장의 수익률 게임,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모멘텀은 이제 수출이죠. 일본 엔화 하락에 의한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 이런 강화로 인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업종, 자동차 업종과 부품 업종, 그리고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에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매수 접근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내수 진작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동차와 국내 내수주들의 움직임이 탄력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글로벌 경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철강주 역시 이제 잠재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환율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철강업종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상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하면은 철강업종뿐만이 아니라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엣지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한항공은 환율 하락과 엔고의 수혜를 이제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이제 화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내년 실적 따라서 개선 기대가 상당히 좀 고무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선 언저리에서의 장대 양봉 강하게 이제 올라붙었죠. 10월 15일 날 나왔던 52,500원의 고점을 단숨에 돌파할 것 같은 이제 기세가 역력한데요. 일단은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51,600원 전일 종가에 매수가는 51,000원까지 600원 정도 차이로 인해서 분할 매수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주봉상으로 보죠.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57,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1차 매도가를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21선 언저리가 하향 이탈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0원 정도 선이면은 일단 기대 심리가 무너진다라고 보고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증권회사들로부터 받았던 수수료를 많이 인하할 방침인데요. 내년에는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고객 입장에서 적어도 주식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각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금리 또한 내년 1분기부터 낮아질 전망인데요. 적게는 0.4%포인트에서 많게는 3.8%포인트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이 누가 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상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이철희 캠코 사장 그리고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사실상 지금 사퇴를 했는데요.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의 미계약 공포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계약률이 인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못 미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세계 경제 몰락 달러의 위기를 썼던 저자죠. 리처드 던컨이 두바이에 이어 중국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중국의 대규모 건설 공사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기반 투자 전략 등을 꼽았는데요. 자세한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민병권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거래소가 증권회사들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어떤 임금 보너스 잔치를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대폭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예정인데요. 특히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총액을 올해보다 15%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거래소의 이창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0.0044446%를 거래 수수료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되는데요. 거래 수수료를 매매 수수료와 청산 결제 수수료 그리고 접속 수수료 등으로 나눠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중 매매 수수료가 수수료 수입의 80%를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청산 결제 수수료와 접속 수수료는 각각 10%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중 매매 수수료와 청산 결제 수수료는 각각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서 일정 요율만큼을 비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접속 수수료는 거래소와 증권사 간에 연결되는 접속 회선의 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겠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거래소는 2개의 회선까지는 증권사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 방안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네, 금융연구원이 제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용역을 받아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9월 거래소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조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서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증권사들도 고객에 대한 비용 전가를 줄이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증권사 고객들의 주식 거래 비용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증권사 고객들의 주식 거래 비용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소가 임직원의 임금까지 대폭 지금 인하할 방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내년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올해보다 5%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청와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거래소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700만 원 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5%를 줄인다고 해도 아직은 엄청난 고임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임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같은 거래소 수수료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아마 카드사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논란이 있었고 또 얼마나 낮추느냐, 어떻게 낮추느냐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어쨌거나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년 1분기부터 인하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초, 즉 내년 1분기부터 인하됩니다.
업체별로는 최저 0.4%에서 최고 3.8%포인트별로까지 내릴 전망인데요. 국내 5개 전업계 카드사와 15개 카드 겸용 은행들은 최근 이 같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대출 이자 성격의 일반 수수료와 일반 수수료를 부과했고요. 아울러서 이와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추가해서 청구해 왔습니다. 이들 두 가지 수수료는 연간액으로 환산해서 합하면은 평균 수수료로 볼 때 지난 3분기 현재 26.5%인데요. 카드사 중에서 신한카드사나 BC카드의 경우는 이중 취급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에 그중 일부를 연간으로 환산해서 일반 수수료에 녹이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은 취급 수수료는 존치하되 다만 그 요율을 일부 낮추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카드사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인하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카드사별로 자금 조달 금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일률적으로 인하폭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요 카드사별로 보면요. 네. 일단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1.2%포인트씩을 인하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지금 뭐 취급 수수료, 일반 수수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표시되는 것이 예, 지금 이제 그것들이 합쳐서 나온 네. 거고요. 합쳐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취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연간 환산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의 경우는 1.7%포인트를 낮췄고요. 롯데카드는 1.72%포인트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BC카드는 2.0%포인트, 네. 그리고 KB카드는 1.57%포인트를 낮추게 됩니다. 그 인하폭 옆에 있는 기존 수수료율은 지난 3분기 현재 평균입니다. 네. 따라서 그 기존 평균 수수료율에서 인하폭만큼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 다른 카드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카드의 경우 1.7%포인트를 인하고요. NH농협은 1.8%포인트를 인하합니다. 하나은행은 비교적 그 인하폭이 큰데요. 3.42%포인트를 인하합니다. 기업은행은 0.4%포인트로 좀 낮은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낮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은행은 2.0%포인트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은행권 소식 한번 들어보죠. 황영기 전 회장이 좋지 않게 물러남으로써 지금 공석이 돼 있는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사실상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확정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선 그동안 최종 3명까지 후보가 압축됐던 상태였습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원래 내일 회장 추천위원회가 실시하는 면접을 거쳐서 최종 낙점자가 확정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그중 2명이 어제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 입장을 밝힌 후보는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고요. 아울러서 면접 거부 입장을 밝힌 후보는 이철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후보로는 강정원 국민은행장만이 남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에 따라서 그가 KB 지주회장 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KB금융지주 회장 지금 선임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퇴를 표명한 두 후보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일단 순서를 보면 먼저 김병기 전 대표가 먼저 사퇴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어서 그 이철희 사장이 사퇴 입장을 곧이어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전 대표의 사퇴의 변을 들어보면 네. 이번 회장 공모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됐고 이에 따라서 후보자 간 갈등이 고조됐었다. 따라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철희 사장도 이어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KB금융그룹의 현황과 지배구조 그리고 회장 추천위원회 내용 등을 검토해 봤더니 현 상황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3일에 예정된 면접장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중 이철희 사장의 경우에는 후보 사퇴가 아니고 면접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후보 사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면접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것을 좀
미뤄달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 추천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내일 면접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면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시키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 불응은 후보 자격 상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두 후보는 후보 사퇴와 관련해 면접 불응 방침을 내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후보들이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면접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면면으로 봤을 때 강정원 은행장을 회장으로 내정해 둔 게 아니냐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강정원 행정을 위한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실제로 후보 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명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9명 중에 4명은 이미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강정원 행장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김병기 전 대표나 이철희 사장 입장에서는 이번 경쟁이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 뭐 단독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상 강정원 은행장. 그렇다면 궁금하네요.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사퇴라든가 혹은 면접 불참 의사를 밝혔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또 함께 정치권 그리고 정부 반응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강 행장은 일정대로 면접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는 다른 은행의 최고 경영자 선정 과정을 봐도 단독 후보가 추천되는 일은 흔히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은 그가 KB지주의 경영 현황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내일 면접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정원 행장이 KB지주 회장에 오를 경우에는 한 가지 또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은행장직을 겸임할 것이냐 아니면 후임자에게 물려줄 것이냐입니다. 네. 황영기 전 KB지주 회장의 경우 KB지주로 옮기기 전에 우리금융지주에 몸담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 행장도 겸임할 수 겸임을 배제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룹의 큰 틀을 짜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은행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고 뭐 증권이나 보험과 같은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은행장은 후임자에게 물려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국민은행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규 부행장 등이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은 좀 다소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KB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강 행장의 경우에는 너무 오너 행사를 너무 미래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일부 정치권의 좀 시선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아울러서 이번에 사퇴 입장을 밝힌 김병기 전 회장이나 이철희 사장의 경우에는 금융관료 출신이고 아울러서 이중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여권 핵심층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구설수를 샀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3명의 후보 누구도 결점이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누가 됐던 간에 경영진의 전횡이냐 관치 인사냐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누가 오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 상당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정부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잡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죠?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투기 지역에 대해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일부 높았던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 청약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분양 계약이 절반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계약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계약률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5개 단지 중 4개 단지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즉 전용 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계약률이 최저 32%에서 최고 62% 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계약률이 32%에 그치는 한 아파트를 보면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분양률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그 금융시장과 주택 건설사들의 분석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했다가 지금 신규 분양도 채 잘 안 되는, 그럼 이 같은 그 미계약 사태의 원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주택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집을 보통 팔아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시중에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파트에 당첨돼도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양대금 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분양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미계약 아파트들을 보면 전용 면적 5.7평 이상, 즉 일반 평형으로 볼 때 30평형대 네. 이상 아파트가 많았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실수요자들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될 시에 다시금 두바이만큼의 어떤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최근에 두바이가 그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 그리고 건설 사업에 힘입어서 경제가 급성장했다가 거품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국제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인 리차드 덩컨 이 같은 주장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개최한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자로 나섰었는데요. 그는 이 주제 발표를 통해서 중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도 두바이처럼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건설공사와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발휘했는데 이것이 경제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은 수출마저 점차 줄어들고 공장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유유 설비가 생기고 있고 상품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는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비관론을 펼쳤는데요.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당해가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이처럼 해결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뒤에 현재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경제학자도 그 경제 전문가도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 섞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10년 전 외환 위기와 지난해 미국발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NDC의 박사도 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가계소득의 20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요. 1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 증가분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두바이 불안이 진정되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2% 올라 1471을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